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정말 우려스럽고 큰일 났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한미동맹 최대의 위기가 봉착했습니다. 한미동맹이 2000년대 초반에 한번 크게 위기를 겪었다가 다시 지금 15년, 20년 지나서 다시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정말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주한미군 병력을 3분의 1 토막으로 낸 참여정부 시기의 GPR이죠. 이 GPR은 글로벌 포스처 리뷰라는 건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양극 체제가 아니죠. 그냥 단극 체제입니다. 미국 단극 체제의 세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군사혁신 연계 미군 재배치 프로그램입니다. 육군의 여단 전투단 편제를 완성하고 UEUX 개념을 도입해 외국에 배치된 미군을 대폭 재조정합니다. 주한미군 역시 중사단 체제가 해체되어 상시 배치 지상 전투여단을 폐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냉전이 끝났죠. 냉전이 끝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과 완전히 그냥 크게 싸움 붙을 그런 강력한 강적이 없다라는 것을 걸프전 이후에 느껴버린 겁니다. 걸프전 해봤더니 이건 뭐 그냥 너무나 손쉽게 이겨버리는 자신들의 모습에 야, 이제 우리에게 대응할 적이 없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군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너무나 지금 이 군대는 무겁다. 너무 덩치가 크다. 그래서 사단 중심의 군대를 여단 중심의 군대로 바꾸고 그 여단을 스트라이크 여단, 이제 장갑차를 가지고 아주 수송기로만 움직이는 스트라이크 여단, 그리고 보병 여단, 그리고 기갑 여단, 이 세 개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사단은 그냥 사령부만 있고 여단을 전투여단을 다 그냥 로테이션에서 갖다 붙여서 사단은 UE 그리고 전투여단 UX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서 쓰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었던 거야.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설치법에 의해서 그냥 적은 북한이다. 북한에 대응한 군대다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도 이 새로운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 전략 목표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럼스펠트 국방장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수건 사업을 이루어주는 대가로 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용산을 비워주는 조건이죠.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용산 뭐 이런 데 흩어져 있던 미군을 전부 다 그냥 다 빼가지고 평택으로 다 옮길게. 그래서 서울 비워줄게. 용산 비워줄게. 용산에 있는 미군 그렇게 싫어하니까 비워줄게. 그 대신 평택에 기지 지어줘. 이제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택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 지어주고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미 이사단에 3개 전투여단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편제를 바꿀 거야. 그래서 이 전투여단 지금 이라크 전쟁 급하니까 거기로 좀 보낼 거야. 인정해 줄 거지? 노무현 대통령 오케이 뭐 이렇게 돼서 하나로 남은 겁니다. 이 하나도 자 여기 한국에만 있는 이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바꿀 거니까 계속 이제 사단 사령부는 UE 그리고 전투여단 UX 이렇게 해서 계속 갖다 붙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래서 여기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순환 배치시킬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돼서 지금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개 전투여단이 있던 미 이사단이 지금은 1개 전투여단, 그것도 이사단 직속이 아니고 계속 다른 1기갑사단, 1기병사단 이런 데서 순환 배치되어 오는 9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 시키는 이런 군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순환 배치 로테이션이 안 오면 끝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무현 때 주한미군 전투단이 3분의 1 토막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20년 만에 재부상하고 있어요. GPR. 미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하자. 왜? 바뀌었다. 그때는 냉전 해체, 소련하고 뭐 이제 소련이 없어지고 나니까 미국에게 대응할 적 완전히 없어졌어. 이랬는데 뭐야? 중국이라는 적이 생겼네. 그럼 다시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월 24일 날 VOA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1순위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전임 행정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개성했다. 중국과의 거대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미군 재배치 태세 변화도 감지된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올해 9월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여기에는 인도태평양 등 최우선 전구에 자원과 병력을 집중하기 위한 셈법이 반영됐다고 미 국방부는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경 완료할 세계 미군 배치 태세 검토에도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20년 전 노무현 때는 우리 상대는 이제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의해서 재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뭐야? 중국 이거 너무 세잖아. 이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배치해야 돼. 그래서 중국과의 경쟁에 초점을 맞춘 셈법이 반영되어서 미군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평가를 하겠다 라고 지금 최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최신 보도가 나오기까지는 미 국방부의 일관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보도가 나왔죠. 트럼프 정부 때 해놓았던 그 정책이 맞다. 그래서 그걸 개선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 국방부 부장관이에요. 캐서린 힉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 2월 달이죠. 그러니까 뭐 집권 초기입니다. 이때 인준 청문회 할 때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미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국내 총생산 대비 5% 이상 지출해야 한다는 2018년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며 안보 부담 분담 문제도 동맹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강조할 것이다. 물론 비용 문제와 같은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전략적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동맹의 안보 부담 분담 문제를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할 것이다. 안보 기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동맹들이 미국에 취하고 있는 안보 관계와 같은 선상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방위 분담금 5조 원 내 이렇게 하다가 뭐 2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1조 3천억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바이든 들어오고 나니까 바이든은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동맹이 우선이지 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를 비난을 했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동맹이 복귀했다 하고 뭐 우리 언론들이 이 친정부 언론들이 뭐 아주 좋아했었어요. 그러나 원래 선거할 때 하고 또 실제 정책할 때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그 안보 부담 분담 문제도 계속 강조할 것이다. 즉 방위 분담은 계속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다 기여도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선상에 있는지, 즉 우리 편인지 이것도 보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럼 니들이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이 힉스가 이런 식으로 또 6월 달에 이제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상대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새 접근법으로 통합된 억제력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와 같은 분야에서도 접근도 중요하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추진 중인 통합 억제력 전략은 동맹과의 강한 유대 관계를 전제로 한다. 우리는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진 동맹국과 함께 공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통합된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 강한 유대관계. 강한 유대관계는 어디에 쏘냐?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부분에 쏜다 이거예요. 자, 군사적으로 우리는 합동성을 구현하고 있느냐? 경제적으로 우리는 같은 선에 서 있느냐? 예를 들어서 EPN, 지난 정부 때 했던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 여기에 한국은 참가 안 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쿼드, 외교 문제에서의 쿼드. 이런 부분 한국 참가 안 한다 그랬죠.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에는 한국은 같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대한민국은 일관적으로 주장했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방위비 돈을 많이 내지 않으면 병력을 많이 대든지 아니면 장비를 많이 대든지 하여튼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 우리하고 모든 걸 같이 진짜 하나의 군대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그래서 한국이 우리는 특정 국가 겨냥 못한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은 요즘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주장합니다.
가치 기반 전략 동맹이다. 가치 동맹이다. 가치 동맹이다.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래? 중국을 겨냥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러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가치 동맹이야. 여긴 동의할 수 있어 없어? 여기에 동의 못해. 라고 하면 이거 명분에 안 서니까 여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여당은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가치 동맹을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있죠. 자, 또 최신 기사가 나왔네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미 국방부가 강조하고 있는 통합된 억제력은 국방, 경제, 외교 분야를 망라한 연결성과 통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4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둔 협력을 강조한다. 이는 미국이 내건 협력 의제들 대부분이 중국이 위반하고 있는 가치들이라는 점에서 전임 행정부보다 포괄적인 대중견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중국 무서워, 중국 좋아, 중국이 더 좋아 이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인권, 자유민주주의 이거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국 그러면은 인정 못합니까? 동의해야 되죠. 그러면서 아까 다행역 작전을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냐? 미국하고 마치 나토처럼 하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연합군을 떠나서 완전히 동맹군으로 그냥 하나의 군대로 가는 겁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JADC2와 연계한 각 군의 전술 통제망 사업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특히 내년부터 미 합동군 내의 사업과는 별도로 처음으로 동맹국과의 통합성을 염두에 둔 연합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실험이 추진될 예정이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은 최우선 추진 사안이라고 공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 제임스 크랄 해병중장은 JDC2 구축 사업에 한국군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일간지의 탑을 장식해야 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떤 그 번영 그리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은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사업이 최우선 추진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립 서비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추진하는 미 합참의 지휘통신참모에게 기자들이 묻습니다. 여기 한국군도 포함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완전히 하나의 군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가 타겟팅을 합니다. 레이더로 딱 찍어요. 그걸 호주군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날려서 요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F-35가 타겟팅을 합니다. 그걸 미국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호주와 일본은 이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타트를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호주, 일본보다 이 또 특성화된 군사력이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 동맹국 아니냐? 그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기자의 질문에 담당 해병중장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한국 안 하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의 린치핀이다. 이렇게 해서 최고 중요한 이 대들보다 중심축이다.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국은 이제 자신들의 작전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지금 이렇게 일본, 호주는 하고 있죠. 일본은 부총리가 대만 유사시 우리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렌트 실드라고
일본 유사시에 미군이 증원해서 들어오는 우리로 치면 키 리저브, 독수리 연습 이런 훈련입니다. 이걸 그동안은 러시아, 소련이 쳐들어온 것을 대비해서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에서 해왔던 것을 올해 규슈, 남쪽이죠. 그리고 오키나와 이 지역에 사면서 여기 보시면 일본의 12식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미국군의 하이마스 이렇게가 합동으로 대함 타격하는, 즉 중국의 군함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이죠. 그리고 호주, 중국과 단호히 맞서겠다.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번 탈린스만 세이버 이 훈련에서 호주군 수송기가 또 호주군 상륙함이 미군의 이 하이마스, 바로 중국의 군함을 때리는 이 하이마스를 실어줍니다. 바로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이 보았던 다행역 작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런 연습을 합니까? 개념이나 있습니까? 훈련 그러면 우리 훈련 안 해, 훈련 안 해. 코로나 때문에 훈련 안 해. 북한 때문에 훈련 안 해. 뭐 때문에 훈련 안 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 사령관이 교체가 되었죠. 에이브람스 사령관에서 라카메로 사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라카메로 사령관과 이임하는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같이 이제 인사하러 갑니다, 청와대. 여기에서 이렇게 문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임 라카메르 사령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이게 뭡니까? 야, 용산 빨리 비우고 전자권 빨리 전환해서 빨리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인사하러 지금 그동안 잘 있었습니다 하고 이임 인사하고 자, 저 왔습니다 하고 취임 인사하러 온 사령관들에게 자, 한미동맹의 가치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용산기지 빨리 비워주고 니들 작전권 빨리 해. 그게 역점 사업이야. 성과 좀 내. 그 말은 빨리 기어나가. 이 말 아닙니까? 이야, 이 정말 뻔뻔스러운 자들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저 사람들은 속에서 정말 천불이 끓어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부글부글 이 인권 변호사님께.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지난주에 백발마녀라고 불리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왔었죠. 전쟁기념관 갔습니다. 아주 바쁜 시간 쪼개서 전쟁기념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식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를 위한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며 추모했어요. 전쟁기념관 가면서 벽에 미군 6.25 때 미군 전사자들 명단이 쫙 적혀있는 벽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모하고 그리고는 바로 오산기지로 날아가서 한미연합 사령관과 지휘부를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셔먼 부장관은 폴 라카메르 한미연합 사령관과 만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평화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한미연합 사령관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라카메르 사령관의 직책은 세 가지예요.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그런데 여기에서 웬디 셔먼 부장관은 한미연합 사령관이라는 직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고 그 말은 한국군도 지휘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 한국군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떻게 한국군을 데리고 지금 같이 작전할 거냐, 그거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군 역할, 이걸 논의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라카메르가 아니 뭐 저 대통령 지난주에 만나보니까 빨리 나가라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자, 그래서 올 가을에 서울 국방부 장관하고 미 국방부 장관이 SCM, 즉 국방부 장관끼리의 전략회담을 합니다. 올해는 이제 워싱턴 DC와 서울을 오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씩, 올해는 홀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겁니다. 이제 10월 달에 미 국방부 장관인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 오겠죠. 여기에서 아마 한국에 대해서 자, 지금 다영역 작전 우리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니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MD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력한 압박이 들어오겠죠? 여기에서 서욱이 또 문재인이 MD 같이 하자. 그래, 다영역 작전 같이 해서 중국을 때리는 이거 같이 하자 라고
대답을 해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재평가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보면 미국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군대예요. 보십시오. 가치를 공유하느냐, 자유민주주의, 인권, 가치 공유하냐? 가치 공유 안 하죠.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인권보다는 전체 독재자를 더 옹호하는 이런 정부 아니겠습니까? 가치 공유 안 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협력합니까? 전임 정부 때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쿼드 합니까? 안 하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작전 같이 하자고 하니까 합니까? 안 하죠. 세계 전략에 협력 안 합니다. 주둔 병력의 안전이 보장되는가? 보장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 유사시에 가장 먼저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한반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내에 혹시나 중국과 북한에 협조할 수 있는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이 제일 안 되는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과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미군과의 통합성이 보장되는가? 전혀 안 되죠. 이거는 아예 훈련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MD 같이 하냐?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미군과의 통합성이 보장됩니까? 이제는 통합성 없으면 작전이 안 되는데 왜? 미국은 이 호주, 일본과 또 인도와 완전히 이제 통합되는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 텐데 여기에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이게 올바른 생명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주둔군의 훈련을 보장하느냐? 훈련도 안 되죠. 훈련 못하게 하니까. 사격하면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고. 그래서 일본으로, 괌으로, 알래스카로 훈련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에 대해 호의적이냐? 호의적이지 않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논데 도대체 미군이 여기 왜 남아 있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못하면 주한미군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완전 다 나가지는 않겠죠. 왜? 그래도 남아있어야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고 우리는 돈만 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명은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 해야 된다. 이거 성남시장 때부터 하던 소리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자타가 공인하는 친중파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 중국 공산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또 하게 되면 아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평가하는 많은 항목에서 지금 이제 다시 재배치하는 2000년대 초반 노무현 때처럼 다시 재배치하는 시점이 왔는데 거기에서 한국에 전투여단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여기는 지휘부만 남겨서 영향력만 행사하자. 그리고 실제적인 부대는 빼자. 그럼 우리는 실제적인 전투 무력에 대한 도움도 못 받고 외교적인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외교적인 속박만 받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은 정권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마저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갈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뭉쳐야 됩니다. 안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